인간은 항상 고통스럽고 항상 누군가와 비교하며 항상 욕망에 끌려다니며 항상 좌절하고 행복했다가도 곧 불행해지는 굉장히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는 굉장히 매력적인 철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이 열광하는 이유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다른 철학자들이 거대 담론,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세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집중을 한다면 쇼펜하우어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것들, 왜 나는 불행하지? 나는 왜 고통스러울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세상은 뭘까? 이런 우리 삶의 욕망과 욕구에 대한 부분들을 다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학사적으로 봤을 때도 헤겔이 이성주의자였다면 쇼펜은 반이성주의자였잖아요. 그게 이제 니체나 프로이트, 마르크스까지 연결되는 큰 흐름을 만들게 돼 있죠. 특히 니체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가 있습니다. 어떤 정령에 끌려 서점에 가서 그 책을 발견하게 됐고 그게 바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죠. 그 책을 정해진 시간에 가장 깔끔한 복장을 입고 읽었다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그만큼 니체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첫 문장은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인간은 사물이 나타내는 그 현상만 인식할 뿐 사물 자체를 알 수 없습니다. 의지라는 내가 파악하지 못하는 존재 자체가 있는데 이것이 표상, 보여지는 것으로서가 바로 우리의 세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에워싼 세계는 모두 다 표상으로서만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는 그러니까 결코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인 맹목적이지. 왜? 내가 파악하지 못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의지는 세계의 근본적인 본질과 물질인데 이것은 우리가 파악이 불가능한 우리의 욕구, 욕망 그것도 표현들이 정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불행하냐면 인간의 의지는 무한한데 비해서 그것을 충족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떤 욕망이든지 채워지고 나면 즉시 또 새로운 욕망이 생기잖아요. 반대로 어떤 고통에서 벗어났다 싶으면 또 곧바로 새로운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야말로 삶의 본래 모습이며 쾌락이나 행복은 고통이 없어졌을 때 잠시 찾아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고통이고 세계는 최악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삶 자체가 본인의 삶 자체도 가정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암울했던 시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본인의 철학이 주목받지 못하고 30년 넘게 집권하면서 그 희생과 분노, 그 짜증 이런 것들을 견뎌 나왔잖아요.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잘난데 왜 사람들이 날 못 알아주지? 이런 것들로 30년 동안 혼자만의 세계관이 형성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고통이고 세계는 최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또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이성적인 칸트의 철학도 수렴할 뿐만 아니라 불교나 또 인도 철학까지 동양 철학까지 굉장히 조예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해탈하는 것도 필요하고 하는데 그 의지라는 속박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예술적 해탈과 윤리적인 해탈. 그러니까 예술적인 해탈이라고 보면 특히 음악을 굉장히 선호했고 플룻까지 불었잖아요. 음악은 의지의 직접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음악에 집중하는 순간에 일시적인 해탈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윤리적인 해탈은 인생의 근본적인 고뇌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지경에 놓여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철학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 인간은 항상 고통스럽고 항상 누군가와 비교하며 항상 욕망에 끌려다니며 항상 좌절하고 행복했다가도 곧 불행해지는 굉장히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타고난 허영심에다가 수다스러움과 태생적인 부정직함까지 갖고 있다. 그들은 미처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말을 하고 또 자신들의 주장이 틀렸으면
자신들이 옳지 못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고서도 그것이 마치 반대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 한다. 나름대로 참된 명제를 제시할 때 유일한 동기가 되었던 진리에 대한 관심이 이제는 완전히 허영심에 대한 관심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만다. 즉 참된 것은 거짓으로, 그리고 거짓되는 것은 참된 것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인간은 사악하고 허영심이 있고 수다스럽고 솔직하지 못한 존재다. 그러니까 뭐가 될까요? 그런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스스로의 그 해탈과 고뇌와 이런 것들의 수준이 맞는 사람끼리는 대화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과 대화할 때는 대화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대화할 때 상대의 그 완고함이 느껴지면 그 사람은 부정직해지고 다양한 사수를 쓴다는 거잖아요. 그 사수를 알아야지만 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토론의 법칙 38가지를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토론을 어떻게 정의했죠? 토론은 정신으로 하는 검술이다. 보자면 지적 경쟁과 전략적인 사고도 필요하죠. 왜? 서로 간에 사술이 있고 서로 간에 패를 알고 있으면 그 기술을 좀 겨뤄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검술은 기술과 숙련도를 필요로 하며 반복적인 연습과 경험이 필요하다. 검술의 목표는 뭔가요?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죠. 저는 또 다르게 접근하고 싶어요. 내가 이 칼이 뭐 장인이 만든 몇 년 된 칼이에요. 제가 어떤 기술을 배웠습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제압해야 된다면 사악한 기술을 쓰더라도 상대를 제압해야죠. 그리고 상대의 약점을 알아서 어떻게 어디를 찌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음번에는 이 토론의 법칙 38가지를 조금 쪼개서 각각의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